좀 생각보다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네, 한중일 특히 북한 청년을 제가 알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요새 더 막혀 있어가지고 정보가 그렇긴 한데 아, 우선은 지금 한 2000년 이후의 삶들을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 청년들이 그 이해를 통해서 평화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같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발제물 읽겠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지난 세기 동안 압축적 산업화와 근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오늘날 각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일본의 청년 세대는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M4 세대가 10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주링하오 세대가 출연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한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을 제외하고는 대만과 홍콩 청년들도 상대적 빈곤과 구조적 양극화를 통해서 시작부터 그 경쟁, 특별히 양극화나 상대적 빈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청년 세대는 무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극복하기 어려운 유리천장과 체념 속에서 포기와 무력감을 체화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역사적 이해와 해석 그리고 자국 중심적 이기주의와 결합된 인식은 청년층 사이에서 상대 집단을 혐오하는 구구적 정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 그중에서도 남성, 20대 남성에게 그러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구조적 문제는 국가를 초월하며 공통적인 특징을 드러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성장은 단기간 내에 또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한 동북아시아의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전 봤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충실하고요. 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청년 세대는 과도한 경쟁, 불안정한 노동, 교육 부담 등을 감내해야 했고요. 중국 역시 개혁 개방 이후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청년층은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 신자유주의적 불안정성 속에서 사회적 위치가 제한됩니다. 결국 압축 성장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가져오면서도 동시에 청년층의 구조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양가적 효과를 낳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고요. 청년들은 자신의 가난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 정치적 경제적 고립과 제한된 성장 모델, 거의 불가능한 계층 이동으로 인해 청년층의 사회적 기회 구조가 심각하게 제약됩니다.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을 제한하고요. 개인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일반화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노력을 너무 애쓰지 마, 없어 보이니까 라는 식의 모멸로 맞닥뜨리며 노력은 더 이상의 미덕이 되지 못하고 가난은 낙인이 됩니다. 그러나 무한 경제 속에 생존 압박 속에서 취약성을 경험하는 것은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세대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하는 심적 빈곤은 물질적 결핍 못지않은 정서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청년은 종종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노력과 기회라는 담론은 이러한 구조적 압박을 정당화하며 청년들로 하여금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특히 좀 청년들한테 가혹한 것 같습니다. 노력이랑 기회를 너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못하냐라는 얘기가 청년들의 좀 더 무겁게 다가오죠. 이 가운데 주거 문제는 청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주거 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회적 쟁점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개인은 사회를 염세적,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의 자립을 어렵게 만들며 주거 불안정은 결혼, 출산 등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대도시 청년들에게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가는 사회적 지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거 문제는 국가별 체제 차이를 넘어 동북아시아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몸으로 체감하는 주요 지점이고요. 북도 마찬가지로 평양에 살지 않으면 전혀 거기도 평양 공화국이니까요. 우리도 서울 공화국이듯이 그렇게 불평등을 체감하는 게 됩니다. 집은 본래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물질적 공간이자 이해관계를 벗어난 무조건적 유대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유대감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21세기에 들어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50%가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경제적 요인만으로도 사적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는 본인의 용돈과 본인의 이제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이제 친구나 기타 등등을 먼저 줄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사적 관계 붕괴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요. 청년들에게 무력감과 무관심을 낳고 정신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망 밖으로 배제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종종 혐오라는 형태로 타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혐오는 역사와 결합한 인종, 민족 문제로 구체화됩니다. 이는 상호 이해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결합해 자기 책임론이라는 형태로 정당화됩니다. 나와 다른 집단의 경제적 취약성을 그 집단의 능력 문제로 환원하고요. 인종, 민족적 차이를 고정하고 양극화된 계급 구조로 재생산합니다. 한국 사회 내 이주민 청년, 북한에 대한 적대감, 일본 내 제일한국인, 중국 내 소수민족 청년 등은 모두 혐오의 정동체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혐오를 배설합니다. 우리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는 청년 세대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혐오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역사적 부정과 해결되지 않은 피해 경험은 여전히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며 문제를 계속 소환합니다. 혐오는 특정 행동에 대한 분노로 구별됩니다. 분노는 대상의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하지만 혐오에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대상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상의 행동이 달라져도 혐오의 감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혐오는 자기 혐오로 귀결되며 반복된 낙인과 혐오 경험이 내면화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 혐오 문제로 이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혐오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청년들은 각국의 역사, 정치 체제, 경제 구조 속에서 유사한 구조적 압박과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국가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지역 정체가 공유하는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결코 이제 이놈의 사회는 그렇게 인식하기 못하게 하죠. 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결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역사 갈등과 민족적 편견을 넘어서는 대화와 교육의 장이 필수적이죠. 이거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수적인데요. 과거사 문제나 민족주의적 감정은 쉽게 혐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청년들이 서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히 저는 이 혐오 문제나 특별히 이제는 섹슈얼리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이 혐오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를 서로 얘기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사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를 기를 때 집단 간 편견과 오해를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청년들이 협력적 사회적 참여와 공동 프로젝트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것들, 기후위기도 있잖아요. 환경, 기술, 문화,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은 상호 신뢰를 쌓고 타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청년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대표적인 과제이니까 이거를 좀 더 잘 버무려서
청년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기후위기가 결국에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기후협력 프로젝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도시, 또 농업 실천 등은 청년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 평화와 연대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서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는데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할 때 사회적 연결망이 넓어지고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각 개인에게 특별하고 고유한 서사를 이야기를 부여하는데요. 나아가 나의 집단, 내가 속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구도를 해체할 때 가능하고 타자와 동일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갈등에 대한 대화 교육의 장이 필요하고 이런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단과 집단, 일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바라보는 것들, 또 중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 바라보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또 중국의 북경이 아니라 중국의 어느 지역에 그 친구가 있었을 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혐오 대상으로 여겼던 집단을 사람 혹은 친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은 결국 청년들의 공감, 연대, 협력적 행동, 그리고 기후 대응 실천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동북아시아만 한정돼서 저는 이제 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문제적 관심과 이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지만 다시 좀 좁게 동북아시아만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이 모든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 문제랑 연결돼서 그게 이제 계급화가 되고 결국에 혐오 감정이 그 정동의 감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항상 외치지만 이 동북아시아 나라 자체가 공정을 항상 외치지만 공정하지 않은 나라 속에서 청년들이 어떠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문화로 될 수 있을까? 아까 뭐 아이돌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이돌 유명하죠. 근데 아이돌 거의 0.1%잖아요. 결국엔 경쟁에서 이긴 친구들이 거의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 평화나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뭐 그 아이돌 노래로 하나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우리들한테 좋은 지점으로 아이돌 문화가 퍼지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같이 벤치마킹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분단 국가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분단 국가 내에 한반도 주변 국가에서 전쟁을 항상 몸에 달고 사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청년들이 이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들 그래서 혐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